안녕하세요. 박승주 박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전국 초중고 학생 일당백 만들기 계획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어느 교육 방법이 2030년 사회에 더 적합한가,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이고요. 2030년은 앞으로 9년인데 10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후면은 지금 중학생 같으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때가 10년 후고요. 고등학교 1학년 같으면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남자들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할 나이가 10년 후입니다. 이때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취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첫 번째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 좋은가, 두 번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세 번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2030년 이때 사회에 적응하는 게 좋겠는가, 이 평가입니다. 첫째 방법은 교과 공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해왔던 공부 방법입니다. 부족한 이 교과 공부만 해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보습학원을 다니고요. 방과 후 교사에게 학습을 하고, 또 종종 같으면 야자라고 했던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봐서 전국적으로 자기의 순위가 어느 정도 순위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봉사활동과 진로체험활동이 있는데 주로 교내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으로 다 끝내고, 심지어 진로체험도 학교 내에서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또는 교과를 중심으로 하되 창체활동을 일부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의 차이는 봉사활동과 진로체험활동을 교외에 가서 하느냐 또는 교내에서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주는 봉사활동, 교내 봉사활동, 또 교내 진로체험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교내 활동 갖고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교외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교외에 나가서 진로체험 활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첫째 방법보다도 조금 더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된 그런 특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교과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을 상당히 많이 비중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교과를 하는 교과 공부도 방과 후 학습이나 보습학원 다니는 이런 측면보다는 스마트 모형학 학습,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두가 연계가 되는 학습 방법,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검색 학습, 이런 측면에 스마트 혁신 수업에 역점을 두고, 또 체험 중심의 응용학습, 그래서 이것은 교과와 체험의 중간 형태인 체험 중심의 응용학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봉사활동은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봉사활동보다는 디지털 봉사활동,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스마트폰 티칭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어른들께 QR코드 명함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QR코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또는 줌 PD 교육을 시켜 드린다든지, 이런 디지털 봉사활동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로체험도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많이 보면은 이 교외 진로체험 중에 많이 하는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또는 제과 제빵 만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체험은 아무래도 4차 혁명 진로 체험은 아니겠죠. 이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2030년대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할 때 그 성공이라는 취업 분야가 어디겠습니까? 거의가 4차 산업혁명 분야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진로 체험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리더십이 생기거든요. 리더십이 남을 따라가는 그런 능력도 리더십이 있어야 남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무조건 앞에서 끌고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훈련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캠프, 보통 동아리 캠프는 유료 캠프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료 캠프라도 가야 거기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모르는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자기의 뜻과 의지도 펴는 법도 배워보고 자기의 주의 주장도 다른 학생들에게 어필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캠프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 번째 방법은 교과를 중심으로 하되 학습 방법이 다르다. 즉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두가 영재가 되는 학습 방법,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검색 학습 방법, 또 교과에서 지식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체험 중심의 지식 응용 학습, 또 봉사활동도 디지털 봉사활동, 또 진로 체험도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 그리고 인간성과 다른 사람하고 융복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리더십 훈련과 동아리 캠프, 이러면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인맥을 만드는 펜팔 활동,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현재 우리 학생들이 2030년대 사회에 나가면은 완전히 정글 밀림 속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글 밀림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회에 나가는 순간에 정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독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왜 그런가?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이 대단하게 진행이 됐다 이 말입니다. 특히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은 지난해의 기술 발전과 금년의 기술 발전이 다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줌 교육. 우리가 작년 4월 말에 줌 교육이 거의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줌 교육이 완전 일반화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 우리가 취업을 하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들을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이제는 월드마켓이라는 거죠. 월드마켓. 세계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치가 됐습니까? 100조 원 시가총액을 만들게 됐어요. 우리 한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면 100조 원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IT 분야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소문에 의하면은 월드마켓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해외 직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해외 직접 구입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유튜브 중에 보람 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보람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한 7살이나 8살 됐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노는 장면을 아버지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구독자가 2,500만 명이 넘어요. 그게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은 100만 명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와서 그 보람 튜브를 보고 있단 말이죠. 또 이 최재분 교수가 소개하는 아기상어. 아기상어도 우리나라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뷰를 기록했잖아요. 세계 1위의 뷰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또 방탄소년단도 아예 유튜브로 성장을 했어요. 방송에서 키워준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글은 뭐이겠어요? 인구절벽. 지금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은 아마 한 37만 정도 태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으면은요. 아마 한 30만 조금 넘게 태어났을 거예요. 지난해에 태어난 숫자가 27만 6천 명이거든요. 금년에는 21만 명이 태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21만 쌍밖에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결혼을 21만 쌍 했으니 올해 21만 명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고령화 인구는 얼마나 많아요. 지금 80세 90세까지는 그냥 모두들 건강하게 사시는 거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15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데, 그러면 이 저출생 이 젊은 세대가 나이 드신 어른들 세대를 얼마나 많이 부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바로 정글 밀림입니다. 앞으로는요, 평생 직장은 없답니다. 평생 직업이 있죠. 평생 직업이. 그런데 이것도 평생 직업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평생 직업만 해도 다행인데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평생 학습 시대로 간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학습하냐? 70세가 돼야도 공부를 한단 말이죠. 지금 기성세대들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운 걸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고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도 취업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평생 살 수가 없어요. 1년만 공부를 안 해도 뒤처지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평생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우선 지금 당장 학생들 대학교에 가면은 자기소개서 쓸 겁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에 외국에 학교 파견으로 간다든지 할 때 너를 나타내봐 하는 기준이 자기소개서거든요. 이 자기소개서는 이력서하고 다르죠. 이력서는 객관적인 현상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다. 그래서 나는 그 분야에 상당히 정통하다. 능력이 있다. 전문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이력서처럼 나열하는 게 그런 자기소개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실증적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경험 그리고 성공했던 사례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방법의 공부는 거의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은 교회 봉사활동, 교회 진로 체험이 이 첫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고 또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 두 번째 방법이 오히려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봉사활동도 다 학교에서 충분한데 왜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느냐. 진로체험도 학교에서 다 해주는데 왜 구태여 밖으로 나가느냐. 그래서 요 첫 번째 방법이 지금 거의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글의 밀림은 우리 학생들한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정글의 밀림에서
잘 나가야지. 못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소한테 물린다든지 이러면 성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글의 밀림 속에서 용감하게 나가는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 뭔가 변화를. 그래서 이 세 번째 프로그램은 박승주 박사가 찾아낸 발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도와주자.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이 방법으로 하려면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바꿔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이 세 번째 방법이 가능하지. 교육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세 번째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학교가 이 방법으로 바로 하기는 어렵고, 학교는 이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하되 이 학생들에게 이 세 번째 방법을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박승주 박사가 찾아낸 발견한 방법입니다.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2030년대에 더 적합한 학생이 되게 해주자. 이렇게 공부를, 이 공부를 보태서 해야 2030년도에 우리 학생들은 일당백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과 공부와 이 창체 공부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과가 공부고 창체는 활동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가 아닌 걸로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공부입니다. 머리로 하는 공부. 머리로 하는 공부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 잘했다 그러면은 암기 잘하고 분석 잘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바로 여기에 왜 두 번째 방법이 창체가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이 첫째 교과 공부는요, 산업화 시대 공부예요.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만 있으면 됐어요. 지식만. 그러니까 교과가 지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일상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일상화되니까 아하, PC에 검색을 하면은 공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PC가 공급이 되면서 아,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이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의 창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창체는 뭘까요? 몸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몸으로 하는 공부. 근데 이 몸으로 하는 공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30년을 대비해서 놓고 볼 때는 이 몸으로 하는 공부가 머리로 하는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머리로 하는 공부보다 몸으로 하는 공부가 더 중요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돌과 바둑을 두어서 3승 1패로 이겼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암기예요. 암기. 두 번째 분석이고요. 세 번째 행동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로봇,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해버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교과 공부가 공부인 걸로만 생각하면은, 즉 첫 번째 방법으로만 가면은 교과만 공부라고 그래요. 왜? 봉사활동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죠. 진로 체험도 학교 안에서만 하죠. 그러니까 이 학교 밖에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 학교 밖에 봉사활동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체험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이 방법으로 가가지고는 2030년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 즉 교육 3.0 버전. 교육 3.0 버전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방법. 교육 3.0 버전을
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현실적인 여건이. 그래서 우리 박승주 박사가 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자. 학교 밖에서. 우리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학교라는 데는 교육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진 대로 가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의 재량으로 크게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는 어머니가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 시간, 방과 후 자기 학습하는 시간, 방과 후 교사한테 배우는 시간, 보습학원 다니는 시간, 모의고사에 신경 쓰는 시간, 이런 시간에 이거 하면 되잖아요. 스마트 모형학 학습, 스마트폰 검색 학습, 체험 중심 응용 학습, 이건 교과 쪽이니까 하면 되는 거고, 교내 봉사활동, 교내 진로체험 대신에 디지털 봉사활동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카톡 얼마나 잘해요. 카톡. 또 페이스북 얼마나 잘합니까? 그 카톡과 페이스북은 그 즉시 국제화, 세계화 돼 있잖아요. 세계 갖고 가고 동시에 통하잖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이메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제 인맥 평파라는데 어려울 거 있습니까? 이 안에서 친구하고 카톡하고 친구하고 페이스북하고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나 국제적으로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고 이메일 카톡하고 페이스북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왜? 카톡은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페이스북은 미국 제품이잖아요. 트위터도 미국 제품 아닙니까? 이건 벌써 세계화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또 동아리 캠프, 리더십 훈련. 아니 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하면은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융복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박승주 박사가 한국시민자원봉사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한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라고 골라보라고 했더니 전부 다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해요. 어머니도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또 우리 대학봉사단 학생들에게도 이게 골라보라고 그랬더니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2030년 사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믿고 그래 다음 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밀림이라고 그랬는데 그 밀림이요. 보통 밀림이 아니에요. 4개의 밀림이 있어요. 4개의 밀림이. 첫 번째 밀림은 인구절벽 밀림입니다.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고요. 대학교 정원이 미달하고 있는 게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2만 6천 명이 미달해 갖고 대학교 재정결손이 2천억이 났거든요. 내년에는요 5만 명이 미달하고 내후년에 8만 명, 지금 1학년이 4학년 되는 24년도에는 11만 명이 정원 미달입니다. 그러면 4년간 누계 27만 명이 정원 미달인데 대학 재정은 얼마나 결손이 나오겠습니까? 2조 1천억 원이 결손이 나옵니다. 2조 1천억 원이. 그러면 대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 또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자기가 다니던 학과가 없어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대학이 그나마 살려면은 과감한 통폐합 또는 그 과목 혁신 이노베이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느 과를 통폐합하려면 교수님들이 저항을 솔직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필요성을 납득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이 안 오잖아요. 학생이 없는 과는 특별한 일이 아닌 한 폐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가 가야 될 과를 잘 골라야지. 안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그 과가 없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지방 도시에서 대학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요. 텔레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원에 대학이 하나가 폐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남원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려요. 그런데다가 인구가 없으니까 또 휘청거리죠. 농어촌은 이미 소멸 단계에 들어갔고요. 또 연금, 또 생명보험 이런 건 누군가가 가입해 주는 돈으로 이 뭐랄까 이렇게 돈을 나눠 주잖아요. 그런데 가입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보험 가입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 재정이나 보험 재정이 이 타격을 받을 건 뻔하고, 인구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잖아요. 수요가. 물품에 대한 수요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기반이 없어진다. 이게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에 대통령 후보자님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그분들도 출발을 인구 절벽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인구 절벽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안 썼냐면 썼어요, 많이. 그러나 인구 문제를 인구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부양해야 될 사람은 많고, 또 자기 동년배들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일당백이 되려면은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미처 못 해주어도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래 무지 문제. 미래가 2030년도 미래 변화가 엄청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70%는 좋은 직업 위주로 없습니다. 좋은 직업 위주로. 그러니까 분석 잘하고, 여기 있네요.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고, 기억 잘하는, 이러는 분들이 우리 한국형 천재였죠. 천재.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고 기억 잘하는 이런 직업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은 전부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줌 PD입니다. 저는 오늘 줌 교육을 PD 겸 진행자로서 하고 있지만은, 이 기업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요, 신입 직원 훈련시킨다든지 할 때 비대면으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줌 PD 기능까지 하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줌 PD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만. 그리고 화면 공유도 어려우면은 줌 PD가 화면 공유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줌 PD가 새로 생긴 직업 아니겠어요? 현존 직업의 70%가 생기고 없어지고 2030년까지 70%가 새로 생긴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때문에 초지능 사회가 된다. 이제는 머리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머리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몸 공부를 해야 돼요. 몸 공부. 인공지능이 몸 공부를 못 당하지 않습니까? 머리 공부로는 인공지능이 앞질러도. 또 5G와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인공지능, AI 이렇게 하면 초연결이 돼요. 초연결. 그냥 연결이 아니, 초자가 붙었잖아요. 세계 방방곡곡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은 내가 지나온 행적이, 내가 아침 밥 먹고 집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행적이 전부 스마트폰에 기록되잖아요. 또 내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CCTV에 내가 다 찍히잖아요. 이렇게 연결 다 해버리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입출금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상이 투명해지고 개미 한 마리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하고 아프리카 꼬맹이하고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란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정글이잖아요. 반대로 엄청난 기회잖아요. 잘만 하면은. 세 번째, 초실감 사회. 여태까지는
현실은 현실이었고 나머지 가상은 그냥 생각으로만 있었던 가상인데 이제 그 가상 세계가 생각만으로 아니단 말입니다. VR, 버추얼 리얼리티, 이 숨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섞어져서 간다는 거죠. 섞어져서. 지금도 파이로트들 훈련하는 거, 조종 훈련 이런 것은 바로 이 고글을 쓰고 하거든요. 고글을 쓰고 조종 훈련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요, 제품 중에 세계 각국의 여행지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가상 세계로 고글을 쓰고 앉아 있으면요, 자기가 여행을 다 해요. 베네치아에 가서 곤돌라도 타보고 북극에 가서 얼음도 깨보고, 이게 바로 초실감 사회거든요. 세 번째, 세계성 부족 문제. 우리 국내 대학만 가잖아요, 우리 애들이. 왜 국내 대학만 갑니까? 왜 이 중앙아시아나 어디 가면은 싼 대학이 많아요. 근데 꼭 거기 가라는 게 아니고 인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인맥을. 지금 공부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대학 가야 해? 이게 굉장히 벌써 지금 문제로 나와 있어요. 엊그제 전국 대학 그 고위직들 워크숍에서 나온 이야기가요, 왜 대학 가야지? 이게 발표가 됐다니까요. 그 이유는 대학을 가지 마라가 아니고 대학이 엄청 혁신을 하지 않으면 대학에 올 학생들이 없다. 그러니 대학은 정말로 잠을 자지 말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왜 대학을 가야 될 필요가 없을까요? 대학이 여태까지는요, 머리 공부만 하는 데였어요. 몸 공부 안 시켰어요, 대학에서. 머리 공부만 했는데 그 머리 공부가 어디에가 다 있습니까? 아, 바로 인공지능 속에 다 있어요. 초지능 사회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면 세계 각국의 유수한 강의 무료로 다 있고요. 유튜브에 가면 좋은 강의 엄청 많고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스마트폰 검색하고 노트북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왜 대학을 수백만 원씩 들이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요,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6,000명 미달한 것은 가기 싫어서 안 간 숫자가 아니고요, 학생이 없어서 정원 미달된 건데요. 지금 대학원은 아예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지금 대학원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은 실험 실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하고도 학부 학생들한테 실험 실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조교를 해줍니까? 대학원생들이 조교를 해줘요. 그런데 이공계는 지금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학원을 안 오는 거예요, 대학원을. 이게 인문사회계 쪽은 그런 실험 실습이 없으니까 대학원생이 없어도 대학교 재정만 좀 결손 날 뿐이지 학부 진행에 문제가 없는데, 이공계는 달라요. 실험 실습 조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대학원을 안 갈까요? 아, 뻔하잖아요. 전에는 대학원을 가면은 교수를 첫째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이 지금 막 벚꽃 피는 순서로 없어진다는데 무슨 교수를 해요? 교수 수요가 없잖아요. 있는 교수도 잘릴 판인데 전부. 두 번째로 그 실험 실습 결과도요, 인터넷 뒤지면은 미국 세계 각국에서 해놓은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대학원을 가서, 이공계 대학원을 가서 자기가 그 고생을 하면서 조교를 하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시간 낭비하면서. 이래서 대학원이 지금 벌써 가기 싫어하는 풍조가 나왔단 말입니다, 대학원에. 그래서 이 세계성 이야기하다가 국내 대학만 고집한다 이래서 나왔는데, 대학 꼭 갈 일은 아니다, 이런 지금 풍조도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또 대학을 가더라도 외국 대학을 가자. 인천에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봤더니요, 인천 학부모들은 웬만하면 송도에 국제대학을 알아요. 송도에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근데 우리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 중에는요,
송도에 국제대학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인천 송도에 가면은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 또 네덜란드 대학, 그래서 세계 5개 외국 대학이 와 있어요. 인천 송도에. 거기에 우리 한국 교육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 대학은 뉴욕 주립대학 송도 캠퍼스예요. 그러지 송도 대한민국 분교가 아니에요. 분교가 송도 캠퍼스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대학은 1, 2학년 마치고 3, 4학년을 그 나라의 본교를 다니고, 어떤 대학은 여기서 1, 2, 3학년 3년간을 다니고 4학년을 그 나라에 가서 본교 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인데 왜 송도를 홍콩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 송도에 있는 그 국제대학을 오냐 이거죠. 그건 학비가 싸고요. 저는 기숙사 생활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이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인천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어머니들은 송도에 있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애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은 그걸 몰라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면은 5개 대학인데요, 캠퍼스가 하나예요. 캠퍼스 하나에 5개 대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5개 대학의 학생들은 전원 동기생들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세계적인 인맥이 만들어지겠어요. 그 안에는 미국 학생도 있어요. 유럽 학생도 있고요. 왜 여기를 왔을까요? 학비가 싸요. 학비가.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교수도 그 나라 교수가 가르쳐요. 여기 송도 캠퍼스에 와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온라인 학습을 하고요. 이런 이 상황인데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정보를 모르니까 세계성 콱 막혀 있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인간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간의 융복합하는 능력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인간성 부족하면 융복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4개의 밀림, 인구절벽, 미래무지, 세계성 부족, 인간성 빈약, 요 4개를 다 해결해야 돼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을 일당백을 만들어야 돼요. 한 명만 일당백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 서울의 강남 학생들도 일당백이 돼야 되지만, 저 인구가 2만 대밖에 안 되는 그런 군에, 그런 농어촌에 학생도 일당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국민 지수가 1위인 나라예요. 1위인 나라. 우리 한국에서 1등 꼴등 이러지, 한국에서 꼴등도 세계적으로 나가면은 0.3%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렇게 우수한 지능 기술을 가진 대한민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만 제대로 알면은,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이 4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안다면은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 거죠. 머리 공부, 몸 공부 2개. 그러면 얼마든지 일당백 될 수가 있죠. 어디에 대항해서요? 세계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는 일당백이라도 교과로 따지면은 성적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몸 공부가 보완되기 때문에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머리 공부로만 한다면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몸 공부까지 들어가니까 모두가 자기 분야의 일당백이 될 수가 있다. 머리 공부 잘한 사람은 머리 공부로, 몸 공부 잘한 사람은 몸 공부로, 또 마음 공부까지 한 사람은 마음 공부로,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사람이 전부 다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여러 사람이 융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을 다 모집해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제 그런 식의 회사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현재 극단이 그래요. 극단. 연극 배우. 연극. 연극은요, 이미 10 수년 전부터 극단에 기획자만 있어요. 기획자만. 그러면 기획자는 대본을 보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배우는 어떻게 해요? 모집 공고내서 오디션해서 뽑아요. 그러면 그 오디션 활동하는 그 극단하고 계약해서 하고 연극 끝나면 또 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해요. 왜요? 아니 어떤 역을 받으면 판소리도 한가락 해야 되는 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 가면은 소프라노로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는 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은 자기가 픽업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가 연극에 캐스팅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절대 놀질 않아요, 연극 배우들이.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팀이에요. 프로젝트 팀. 연극이라고 한 편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 마찬가지 이제 회사도 그래요. 회계 이런 것은 외부에 외주 위탁을 줘버릴 거예요. 회계 같은 거. 지금도 회계 외주 위탁 주는 회사가 많잖아요. 이제는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인터넷에 모집을 해요. 이런 역, 이런 역, 이런 역할을 할 사람 5명을 모집하는데 각각의 역할마다 가져야 될 자질은 이런 자질이다. 이게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보내라. 봉급은 얼마다. 딱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저 실력 있어요. 믿어주세요. 저를 믿으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런 표현 쓴 자기소개서 믿어 주겠어요? 뭘 가지고 믿어? 증거가 없는데. 안 믿어주죠. 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어요. 그쪽에 검증해 보시면은 제가 그 일 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이제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딱 들어가면 검증해 보니까 이 사람 괜찮아. 픽업, 캐스팅, 캐스팅, 캐스팅. 이렇게 가지고 프로젝트 팀.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는 거예요. 평생 직업. 평생 직업은 그렇게 프로젝트 팀으로 캐스팅 되기 때문에 평생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평생 직장 개념은 없어요, 이제. 극히 평생 직장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기본 기획, 기본 관리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하는 자리는 이렇게 평생 직업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밀림, 바로 앞에서는 4대 밀림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예요. 4차 산업혁명, 월드마켓, 저수출생, 인구절벽,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평생 직업시대로 되니까 평생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평생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기반이 평생 자기소개서를 쓰고 평생 학습을 해야 될 기반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걸 모르고 당장 대학 입시에 봉사활동 반영 안 된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할 필요가 없다. 진로체험도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다면 그 대학을 간들 그 대학이 또 정원 미달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이 되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아이만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성장하는 이 기반을 초중고등학교 때 이 엄마가 도와줘서 만들어 주겠다 한다면은 빨리 이 3번째 방법을 엄마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3번째 방법을 엄마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이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육위원님들은 교육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덕, 적선, 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 왜? 사람을 살리고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고 그러면 이것같이 좋은 일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최고의 숨어서 적선 공덕의 길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역할이다. 역할은 간단하다. 어머니들에게 이 3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이 3번째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거쳐야 될 4대 밀림,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암기, 계산, 기억이 이런 잘하는 한국형 천재는 종말이다. 이제는 종말이니까 어떻게든지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현존하는 직업의 70%는 없어진다. 공무원이 안정적이지요. 그렇지만 그 공무원이 안정적이라 가지고 평생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머니들까지 이제 만났다 해봐요. 그러면 교육위원님들이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 어머니를.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테스트 해야 될 것은 이거 테스트죠. 어느 방법이 2030년대에 가장 적합한 아이가 2030년대 사회에 나갔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육 방법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겠습니까?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번 방법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3번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안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 방법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물어보겠죠. 학교에서는 이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바로 아이하고 같이 학부모, 한국시민자원봉사의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정보를 얻고 방법을 알으세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다 주고 줌으로 참여 기회를 주고 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 교사 학습, 보습학원 이런 데 다니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을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요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구절벽 문제, 미래무지 문제, 세계성 부정 문제, 인간성 빈양 문제, 요 늪에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요 늪에 빠지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당백이 돼야 됩니다. 일당백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어머니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이쪽에 해당되십니까? 이쪽에 해당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이쪽은 뭐예요? 자녀가 자율적 학습 능력이 미흡하다. 얘는 엄마가 시켜야 한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러는 엄마예요. 이게. 이쪽은 애가 알아서 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쪽 엄마가 월등하니 많습니다. 이쪽인 부모가 월등하게 많아요. 이쪽인 부모는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자녀의 교육 문제에 거의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만약에 부모가 경제적도 상당하고 한데도 인정한다고 하면 그 부모는 정말로 민주적, 합리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부분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쪽 어머니의 그 태도를 이쪽 어머니의 태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이제는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 머리 공부만 관심 가져요. 아까 말한 대로 방법 중에서요, 요 방법이 좋다고 해놓고도, 이 방법이 좋다고 해놓고도 어머니가 이쪽 관계되면은 맨 머리 공부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아까 이 방법은 무슨 공부라고 했어요? 머리 공부도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공부도 있고 몸으로 하는 공부도 있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머리로 하는 공부 아닙니까? 요 방법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해놓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했으면은 매일 거의 머리 공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학원만 가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러면 애가 학원 갔다 왔다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학원은 왜 가야 돼요? 성적을 올리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매일 학원만 가면은 학교에서 배운 걸 학원에 가서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매너리즘이나 이런 게 안 생기겠습니까? 학교 가서 학원에 간 목적이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죠. 또 매일 학원만 가기 때문에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할 시간이. 다른 것이 뭐이겠어요? 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저도 재작년에 우리 샤프론 어머니들하고 이러이러 이야기를 해보면은 왜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방법만 집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공부는 머리 공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몸 공부가 더 성공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몸 공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람 튜브에 보람이가 지금 1년에 150억을 버는데요. 그 150억을 버는 게 몸으로 해서 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해서 버는 줄 알아요. 머리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돈 못 벌어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누가 아프다고 해도요, 친척이 아프다고 해도 어찌 보면 100만 원, 그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100만 원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게 빠듯해지니까. 그런데도 자꾸 지금처럼 옛날처럼 산업화 시대, 에? 그때처럼 머리 공부만 관심 갖고 학원만 보내면서 다른 것 할 시간을 없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몸 공부를 못 하게 되니까 이쪽 어머니 밑에 있는 아이는 특별히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가 큰 성공을 못 하지요. 큰 성공을. 절대로 세계화 시대 인재가 못 되죠. 예, 그냥 성장하고 살고 이러는 것이지 크게 대성 이런 건 어렵죠. 근데 이쪽이 엄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균 지능지수가 세계 1위예요. 105. 세계 105인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에서 교과 공부, 머리 공부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머리 공부도 본인이 각성하고 몸 공부 잘하면은 세계적으로 이것가는 인적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 깨워주는 엄마가 된단 말이에요. 네가 뭐가 모자라? 아, 수학이 좀 안 돼? 그러면 우리 집 여기 가까운데 어디 학원에 그 학원을 다니겠다고? 그래? 그럼 몇 달간 다닐 거야? 한 달간 다니겠다고? 한 달간 다녀보고 또 모자라면 한 달 더 다니겠다고 수학만?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아이의 그 학생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학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원래 학원은 단과반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공부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남지요. 그 시간에 뭘 해요? 몸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몸 공부. 그 자기 주도성으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요. 아까 말한 대로 4대 문제 밀림을 갖다가 거뜬하게 통과하지요. 거뜬하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이쪽 어머니의 상을 이쪽 어머니의 상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학생들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교과 학습 해야죠. 당연히 교과 학습 해야 됩니다. 창체 활동 해야죠. 이게 머리 공부고 이게 몸 공부인데 신체 체력 증진해야죠. 아니 지금 앞으로 재택근무도 많고 뭐 움직이지 않을 일이 많은데 학교 다닐 때 운동할 시간도 없어갖고 머리 공부한다고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애들이 비만되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체 체력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인간성 문제, 소통하고 협력하고 좋아하는 능력.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걸 이 네 개를 갖춰야 돼요. 네 개를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의심하면은 맨 머리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머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가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인정하고 부모는 뭔 일을 해야 되냐? 정보를 줘야 돼. 정보를.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이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단순하게 어머니가 아니라 휴먼 리소스 디벨로퍼, 인적 자원 개발자가 돼야 된다고요. 인적 자원 개발자가. 그래서 2030 2030년 미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어머니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샤프론 봉사단 가입하면은 다 교육을 시킨다고요. 어머니들한테도 이런 걸. 그 어머니가 미래를 알지요. 앞으로 취업 여건, 대입 전형 정보 이런 것도 당연히 알게 돼요. 그 대입 전형도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대입 학종으로 가야 돼요.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창체활동을 반영한 평가고 수시평가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평가라는 것은 그 성적만 보는 거예요. 성적만. 수시에서도. 수능은 아예 100% 성적만 보는 거고요. 교과 성적만. 그러니까 수능이나 또는 수시 중에서 교과 수시나 이건 완전히 머리 공부만 보는 거예요. 학종은 머리 공부하고 몸 공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도 당연히 어머니가 애들을 보낼 때 우리 애는 학종을 보는 데를 보내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를. 수능을 하는 애들은 몸 공부 거의 안 해요. 몸 공부. 그럼 대학 가고 사회 나갈 때 몸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언제 몸 공부 기반을 닦아요? 또 수시를 해도 교과 평가로만 하면은 머리 공부밖에 아니잖아요. 몸 공부 안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학교에서 다 해주는 걸로 그냥 대강 떼어버리고 4차 산업혁명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4대 문제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지나고 앞으로 지들도 무슨 몇십만 태어난 줄로 착각하고 있고 말이야. 불과 20만 지금 태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 동년배들이 없는데 없으면 살아가기가 그만큼 더 힘든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창체활동 여건을 제공해 줘야 돼요.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이거 밖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봉사활동 디지털 봉사활동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봉사활동 이거 학생이 아파트에 사는 어른한테 할아버지 제가 스마트폰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말하면 그 할아버지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면은 학생이 선의로 봉사활동 하려고 이야기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안에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아이를 포함해서 몇 명 있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아파트의 어른들한테 스마트폰 티칭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관리소장님이 좀 모집해 주세요. 그럼 관리소장님이 딱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해가지고 1대1 맨투맨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 이러이런 내용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해 주세요. 이러면은 되잖아요. 그런 그 중간에 섭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어머니가 해야 돼요. 또 4차 산업혁명 이건 더 어렵죠. 아니 4차 산업혁명 현장이 어디겠어요. 전부 기업체 아닙니까? 기업체. 그럼 학생들이 기업체 가서 저 4차 산업혁명 견학하러 왔는데요.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쪽에서 해주겠습니까? 야 바쁘다. 뭔 소리야.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그거 설명해 줄 시간 없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가서 섭외를 해줘야 돼요? 어머니들이 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자원봉사를 좀 해주세요. 지금 바쁘시지만은 이 아이들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3D 프린팅을 견학하고 나가면은 또 여기에서 IoT를 견학하고 나가고 여기서 드론을 견학하고 나가고 여기서 인공지능을 견학하고 나가고 여기서 5G를 견학하고 나가고 이러면 우리 애들이 발전되면은 얘들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아저씨나 나나 우리나 나이를 더 먹은 노인이 되었을 때 보호를 받잖아요. 아저씨 투자 좀 해주세요. 시간 투자. 이렇게 어머니들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현장 창체활동 여건을 안 만들면 누가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기껏해야 학생들이 여기 교회 진로 체험에서 바리스타 체험이라든지 제과 제빵 체험 이런 걸 하잖아요. 아니 바리스타 체험 안 하면은 그건 나중에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제과 제빵 체험 안 한다고 그건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애들이 나중에 취업을 전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오지 마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일시 장소 정해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할 건지 이래서 딱 계획서 세워 가지고 또 그냥 무조건 엄마가 데리고 가면 되나요? 아니 학교 선생님한테도 알려드려야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우리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돼야 대학의 평가나 이런 데서도 너 중학교 3학년 때 4차 산업혁명 했고 너 뭘 했고 하구만 너 일찍부터 상당히 밀림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좋게 보지 그냥 결랑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육하원칙으로 딱 써가지고 학교 지도교사 갖다 드리고 학교 교장님까지 보고 드려서 결제 받아주세요. 아니 학생들은 안전 문제도 있거든요. 안전 문제도. 그렇게 학교 계획으로 돼야 혹시 가다가 무슨 안전사고 같은 건 났을 때도 보험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보험 처리가. 그냥 학생들이 탈락 갔다가 오면은 받아주지도 않지. 이걸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엄마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 그 일반 엄마들은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에 가입하지 않으면은요. 일반 엄마들은 그렇게 해봤자 학교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우리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2000년도에 국무총리 지시와 교육부 장관 지침으로 국가 공인된 제도예요. 국가 공인된 제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샤프론은 국가 공인된 제도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창체활동 여건을 만드는 거, 취업 여건 대입 전형의 정보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 2030, 2030년대 미래 시대 상황을 알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에 가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가입하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입단원서를 갖고 계시다가 적으세요. 지금 여기서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 입단비하고 아이 입단비 동시에 해가지고 내세요. 지금 제가 중앙회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중앙에서는 바로 그 전국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빠지지 말고 참여시키세요. 얘를. 그때 엄마 교육 온다고 하면 빠지지 말고 교육 받으세요. 아이들 프로그램 한다고 그러면 빠지지 말고 응모를 하라고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엄마들에게 포크레인이 있는데 왜 사부로 일하려고 하시나? 이 방법으로 가면은 한국시민자원봉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포크레인이 되는 방법을 하는데 그 포크레인이 뭐겠어요? 바로 이게 포크레인이라니까요. 이 방법으로 하면은 포크레인처럼 일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회 나가서. 이 방법으로 하면은 사회 나가서 삽질밖에 안 된다니까요. 삽질밖에. 아니 같은 포크레인만한 역량을 갖는 게 좋잖아요. 포크레인하고 삽하고 생산성이 효과성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포크레인이 있는데 삽으로 일하려면 안 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시간 차이일 뿐이다. 누구는 빨리 깨어나고 누구는 늦게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보수학원 다녀갖고는 안 된다.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자기 혼자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바로 이 방법으로 가야 바로 깨어난다. 왜? 외부에서 더 연구해서 이 한국시민자원봉사의 박승주 박사가 아이들을 일당백으로 만들려고 이 개발한 방법들이거든요. 박승주 박사가 누굽니까? 아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병역 특례가 있는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고요. 행정학 박사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이 박승주 박사가 앞으로 우리 차세대 학생들을 일당백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 인구가 적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계에 나가 있는 750만 우리 대한민족들 여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성장 과정에 일당백의 역량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차이일 뿐이라는 말을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학습 능력 안 길러져요. 세 번째 방법으로 하면은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속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선택과 도전의 마인드가 길러지도록 해야 된다. 이 방법으로 하면은요, 부모가 자녀의 학습 능력을 의심하면은 완전히 타인 의존성만 심화돼요. 어떤 어머니들은 마마보이를 좋아한다는 어머니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마마보이는 엄마 속을 썩히지 않는다나요? 그럼 어느 나이까지 마마보이를 만들 겁니까? 아이도 성장하면 결혼하고 품에서 떠나잖아요. 그때까지도 마마보이로 만들 거예요? 아이 마음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택과 도전의 마인드가 길러지도록 한다면은 부모도 편하고 아이도 더 발전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익이고. 왜? 일당백의 인재가 되니까. 그래서 교육자원봉사자인데 이 학부모 샤프로는 교육자원봉사자입니다. 교육자원봉사자. 즉 전문가 집단, 산업체, 명인, 명장, 무형문화재, 이게 다 체험이죠. 체험, 농어촌 체험, 뭐 이런 그 체험, 봉사활동 또는 진로 체험 또는 리더십 훈련, 이런 모든 분야와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샤프론 봉사단이. 학생들이 이런 전문가 집단 알 리도 없고 산업체에 가서 진로 체험하러 왔어요, 갈 리도 없지만은 가봤자 시간도 안 내준다 이거죠. 또 명인, 명장, 무형문화재 이런 분야도 학생들이 진로 직업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분야는 또 새로운 시대에서 더 생명력이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농어촌 체험도 학생 혼자 갈 수가 있나요? 여러 명이 가야지. 또 국방사적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6.25를 거쳤기 때문에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순국이라 그럴까, 전사한 외국 군인들이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라마다 기념탑이 있어요. 참전 기념탑이. 뭐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어디에. 그런데도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관련돼요? 그 나라 대사관하고 관련시킨다니까요. 우리 봉사에서 박승주 박사가 이런 게 다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뭘 몰라요? 모형학 학습하는 방법도 모르고 진로 체험하는 방법도 모르고 봉사활동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의 꿈 만들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여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은 초중고 단위로 만들어지는 학교단이 있고 시군구 지역으로 만드는 지역단이 있어요. 이 학교단에는 그 학교 학생들 1, 2, 3학년만 들어가는데 지역단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역단에. 그래서 학교단은 지도교사가 지도하고요, 지역단은 교육위원이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인솔하는데 현장 답사, 사전 협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 샤프론들이 교육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교육 자원봉사 분야가 뭐냐? 학생활동 진행 도우미, 체험활동, 봉사활동, 현장 인솔, 안내, 사전 답사, 리더십 함양 기회. 왜냐면 이 전문가 집단이니까요. 이 연결해 가지고 리더십 함양 기회 제공, 또 전문가 멘토링, 이런 걸 교육 자원봉사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을 다 이게 다 모으자 이거죠. 모으자. 이게 지금 우리 박승주 박사가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 놓을 테니 어머니들은 이 연결해 가지고 아이들을 잘 키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러려면 우리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어머니들하고. 그 네트워킹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역단의 교육위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단의 교육위원님들이 네트워킹을 해주시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교육자원봉사 분위기가 더욱더 확산된다. 그래서 교육 3.0 버전, 인공지능 시대 인재 양성인 교육 3.0 버전이 더욱더 확산돼 가지고 아까 학교도 요 방법에서 이 방법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왜? 교육부에서 이게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그래, 이 방법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하자. 이렇게 채택하면은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학교 교육만 받아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 분위기 확산이 억수로 중요하다. 그리고 기관, 단체, 사회 지도층의 참여도 이렇게 이 분야로 확산이 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예를 들면 5G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KT를 가든지, SKT를 가든지, 또는 LGT를 가든지, 우리 이 스마트폰 회사 3개가 있잖아요. 통신회사. 그 3군데를 가야 5G를 알죠.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갔더니 견학을 해주고 설명도 해줬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를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아니, 어디는 가니까 해주던데 왜 그쪽에는 안 해주느냐?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 당신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시간 투자 하나도 안 해준다고 막 올리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불매운동 벌리겠다.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기관, 단체, 사회 지도층의 참여가 더욱더 확대가 돼야죠. 전부 다 자기 바쁘다고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진로 채용을 어디 가서 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교육자원봉사, 이렇게 교육자원봉사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전국대회를 해야 돼요. 전국대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가요, 복지시설 봉사만 봉사로 봉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복지시설 봉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교육자원봉사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세계 주도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나라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육자원봉사자를 중요하다는 걸 알리려면은 교육자원봉사자들, 즉 우리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전문가 집단, 산업체, 이런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국 대회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도 모시고 장관들도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거기서 사례 발표도 하고 하는 이런 전국 대회를 또 개최가 가능하고요. 또 에두 발런티어, 방금 이게 이제 에두 발런티어가 교육자원봉사자입니다. 에두 발런티어 사례를 전국화시키고 인천에서 있었던 사례 부산에다도 확산시키고 부산에 있었던 사례 경기도에다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도와주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는 곧 디지털 문명 시대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앞으로 2030년까지의 10년간의 변화는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지난 100년간의 변화가 뭐예요? 1920년대에 그때도요, 집신 신고 다니는 분들 많았어요. 그때 운동하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 고무신도요, 달아진다고 해가지고요, 없는 분들은 고무신을 들고 다녔어요. 안 신고요. 그러다가 누가 보면은 신고 다니고, 누가 사람이 없으면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전국에 택시 몇 대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전화기 있는 분 몇 사람 없었어요. 그 100년 동안보다도 앞으로 10년이 더 변화가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직업의 70%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그러면 분야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전공을.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학생들의 머리 공부, 교과 지식 공부죠. 몸 공부,
체험 중심 창치 활동 모두 중요하다. 이제는 머리 공부만 하려고 안 된다고요. 몸 공부가 반드시 머리 공부만큼 같이 들어가야 돼요. 몸 공부 안 들어가면은 일당백이 안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이 교육 3.0.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방법을 교육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 1.0은 뭘까요? 산업화 시대의 인재 양성 방법이에요. 산업화 시대는 지식만 있으면 됐잖아요. 지식만 있으면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지났단 말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오면서 교육 2.0으로 바뀌었어요. 그 교육 2.0은 뭐예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붙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 3.0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까 스마트폰 검색 학습 그랬죠. 이 스마트폰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인공지능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있는 비서한테 길 찾아달 모든 걸 물어보죠. 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모든 걸 길을 알려달라고 하죠. 이 아래에 있는 번역 기능보다 번역 앱에게 다 알려달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유튜브가 세계 각국에 있는 정보를 다 알려주죠. 이게 인공지능 덩어리입니다. 이걸 다룰 줄 알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공부, 몸 공부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하는 이름, 스마트 모형학 학습.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가 영재가 되는 학습. 스마트 모형학 학습을 모두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이 스마트 모형학 학습이 이 전체를 커버하는 말입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어떤 사진이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찍으면은요 그 책이 있는 글자가 사진이 아니라 꼬물꼬물꼬물해서 글자로 바뀐다니까요. 이걸 기술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얼추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초, 중, 고등학생 아이가 있느냐.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있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제가 카톡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만 보여주시고 어느 교육 방법이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 2030년대에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 되겠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샤프론 봉사단에 입단을 해라. 그래서 정보를 얻어라. 정보는 문자와 줌으로 온다. 그래서 문자와 줌으로는 정보를 얻고 그래서 엄마는 그 학제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이 학제 기간 동안에 3만 원이고 아이는 1년에 10,000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해라. 이건 학원이 아니다. 이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 딸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 그 충당 차원의 이 입단비지 이 단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입단비가 아니다. 그래서 입단해 가지고 이 정보를 얻어서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참고로 이 방법은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이 박승주 박사가 개발한 새로운 보완 방법이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아이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대로만 하기가 불안하다면은 이 방법대로 보수학원도 다니고 하되 이 방법을 아이가 가급적이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빼주고 어머니가 권장해주고 독촉해주고 그래주기를 바란다. 그럼 아이는 분명히 이 프로그램 몇 개만 참여를 해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 체험 중심 응용학습,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것만 몇 개만 참여해도요 입단비는 빠지고 남습니다. 그 체험 중심 응용학습이 뭐냐 이겁니다. 2030년 사회에 적합한 일당 인력 만들기의 핵심 방법이 체험 중심 응용학습입니다. 바른말 스피치 위로 격려자 체험인데요, 어려운 친구를 하나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로 격려하는 말을 만듭니다. A4 용지 한 3장 정도로 15포인트로 그것을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억양과 감정을 넣어서. 그리고 중앙회에서 박승주 박사가 주관하는 줌에서 3분 스피치를 합니다. 물론 보고해도 됩니다. 보고해도 되는데 억양과 감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연습 차원에서 한 10번 정도 소리내서 읽어보는 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로 격려자 체험해보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위로 격려할 때 저절로 위로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는 킹 세종 어워드를 줍니다.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는데 거의 40점 이상만 맞으면은 킹 세종 어워드를 줍니다. 나의 뉴 3.1 독립선언, 나의 다짐 활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복잡하다. 4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럼 알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알게만 하면 또 뭐합니까? 애가 그걸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나쁜 버릇을 없애고 좋은 버릇을 기르겠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다짐을 받아내려고 그 난리를 쳐도 아이들이 다짐을 쉽게 합니까? 안 하지.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다짐을 하게 되잖아요. 3분 스피치로. 방법은 같습니다. 일기에는 3.1운동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 그래서 손병희 어워드를 줍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해보면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국회의원 스피치. 여러분들 간혹가다 텔레비에서 국회의원 그 발언하시는 걸 보는데 국회 속기록 들어가서 보면은 국회 속기록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환경 분야가 됐건 복지 분야가 됐건 원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쭉 한 달간 이야기한 걸 보면서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연장선에서 질의서를 만듭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질의서. 그래가지고 3분 스피치로 장관에게 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노로그죠, 모노로그. 그렇지만은 거기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소리를 한번 해본 학생하고 안 해본 학생하고 국회 속기록을 들어가서 본 학생하고 안 본 학생하고 차원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 체험을 해본 학생은요, 그때부터 나는 국회의원을 한번 해야겠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중요하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하나요? 공부 잘해야죠. 머리 공부 잘해야죠. 몸 공부 잘해야죠. 사람 마음 업어야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지방의원 스피치. 서울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국회의원하고는 물어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일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도 토마스 제퍼슨 어워드를 줍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국회의원은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 상을 줘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 외교부 장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엔 총회에 가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조연설. 방법은 똑같습니다. 3분 스피치. 그러면 유엔 총회에 가서 뭘로 기조연설을 해요? 유엔의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있고, 퀄리티 에듀케이션, 교육도 있고, 또 빈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주제를 하나 잡아서, 그 중에 17개 중에 하나 잡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권합니다. 이런 기조연설을 할 수가 있죠. 기조연설. 매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 가서. 이거 우리 학생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유엔 총회를 뭘 알아야 된다? 간단합니다. 크롬 노트북 크롬에서요, 또는 스마트폰 크롬에서요, www.un.org 이거 탁 치면은요, 유엔 총회가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글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우리 애들이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글이라고 하는 크롬은 구글인데 구글 계열은요, 번역 기능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번역 서비스를 바로 해줘 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애들이 유엔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리저리 서핑 한번 해본 학생하고 안 해본 학생하고 이 유엔을 쳐다보는 길이 같겠습니까? 나 유엔 총회, 유엔에 나 취직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들 학생들도 있지 않겠어요? 또 유엔 기구가 이렇게 많구만, 나 여기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국회 속기록 들어가 본 학생, 유엔 홈페이지 들어가 본 학생,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본 학생,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본 학생, 다르죠. 안 들어간 학생하고 들어가 봤던 학생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죠. 그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고요, 인성지능 발표 활동, 이건 인성지능자 역할입니다. 인성지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사활동도 있고, 인문 고전을 읽어가지고 하는 것, 독서 토론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런 것을 나는 주창한다, 이런 게 주창한다. 부담도 없잖아요. 주창하는 거니까. 3분 스피치입니다. 또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정책 제안자죠.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환경 분야, 쓰레기 분야, 뭔 분야 얼마나 정책 제안할 게 많습니까? 그것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개를 3분 스피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눈에는 다음에는 뭐가 보일까요? 이건 정책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학생하고 문제의식이 있는 학생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바른말 스피치, 위로 격려자 활동, 나의 다짐 체험활동, 국회의원 체험활동, 지방의원 체험활동, 외교부 장관 체험활동, 인성지능자 역할, 정책 제안자 역할, 이 7개의 모든 프로그램마다 영어로 된 상을 줍니다. 유엔 체험은 우탄트라고 유엔 사무총장 했던 분이고요, 여기는 이태계, 여기는 이율곡, 이렇게 상을 줍니다. 왜 영어로 줄까요? 우리 학생들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부 영어로 씁니다. 한글로 표창장 영어로 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영어로 주면은 바로 이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킹 세종 어워드 골드를 받았다.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죠. 킹 세종이 누구냐? 세종 왕인데 세종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러이러한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줘. 내가 그때 뭘 했더니 킹 세종 어워드를 내가 받았다. 그러냐? 대단하다. 또 윈스턴 처칠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너 한국 학생이 윈스턴 처칠 어워드를 받았냐? 누가 주었냐, 상을? 그건 우리 한국의 어느 단체가 준 건데 내가 국회의원 체험학습을 했더니 윈스턴 처칠 상을 받았다. 그래? 국회의원을 해봤어? 해봤다. 괜찮아. 또 토마스 제퍼슨,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대 대통령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만든 분으로. 그럴 때 미국의 연방정부가 권한을 더 가져야 되느냐, 주정부가 권한을 더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서 기초의원은 주정부가 권한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미국은 주정부가 권한이 더 많습니다. 연방정부 권한은 예시적이고 주정부 권한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뭐예요? 지방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에
아주 중요한 분이 토마스 제퍼슨이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어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서울광역시 의회 의원을 해봤다.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면 상대방이 달리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만 이 7개 중에서 몇 개만 아이가 참여를 해도 확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런 걸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공유 중지를 마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